종갓집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은 아침 햇살은 어제의 비극을 씻어내듯 눈부시게 부서졌고 199번째 맞선을 보러 가던 태욱의 최고급 세단이 낡은 오토바이와 부딪히며 멈춰섰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태욱이 당혹감에 창문을 내리자 헬멧을 벗어던진 민정이 매서운 기세로 다가옵니다. 아니,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예요? 길바닥이 본인 안방인 줄 아나? 그쪽이 갑자기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제 차 망가진 거 안 보여요? 차? 지금 차가 문제예요? 내 오토바이에 실린 우리 집 시간장 다 깨졌잖아요. 이건 돈으로도 못 사는데 어쩔 거냐고요. 내가 충분히 보상할 테니 그만 좀 소리 지르세요. 보상? 허이구 보아하니 서울서 내려온 한양 같은데 이 마흔 넘도록 밥값은 제대로 하고 사는 양반이에요?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재벌회장이 졸지에 밥값 못하는 백수 취급을 받은 순간 두 사람의 기막힌 인연은 그렇게 안동의 흙바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라운지. 태욱은 198번째 맞선 상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죠. 강태욱 씨 재산 규모, 작년 대비 성장률, 그리고 결혼 시 제가 받을 지분율에 대해 정리해 왔어요.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죠. 여자의 눈에는 태욱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가 가진 거대한 금고만 보였습니다. 198명의 여자가 모두 그랬습니다. 어떤 이는 태욱이 배경을 보고 교태를 부렸고 어떤 이는 그의 재산을 계산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래 현장에서 태욱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 강태욱이라는 한 남자의 영혼을 봐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일까? 그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 아래서 지독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 결혼 상대자를 찾는 거지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 게 아닙니다. 태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여자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진심으로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줄 여자가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저 따뜻한 국 한 그릇 마주하고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인연은 진정 불가능한 것일까? 그때 집안의 최고 어른인 고모가 태욱을 불렀습니다. 안동의 유서 깊은 종갓집과 대대로 인연이 깊었던 고모는 태욱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태욱아, 안동에 경주 김씨 종갓집이 하나 있다. 그 집 외동딸이 참하고 똑 부러진다고 소문이 자자해. 이번이 딱 199번째다. 속는 셈치고 한번 다녀오련? 태욱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종갓집 딸이라니 고리타분한 예절이나 따질 것 같아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안동이라는 지명이 주는 묘한 평온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비서도 수행원도 없이 오직 홀로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안동의 구불구불한 흙길 199번째 맞선을 보러 가던 태욱의 최고급 세단이 낡은 오토바이와 부딪히며 멈춰섰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태욱이 당혹감에 창문을 내리자 헬멧을 벗어던진 민정이 매서운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예요? 길바닥이 본인 안방인 줄 아나? 그쪽이 갑자기 튀어나왔잖습니까? 제 차 망가진 거 안 보여요? 차? 지금 차가 문제예요? 내 오토바이에 실린 우리 집 시간장 다 깨졌잖아요.
이건 돈으로도 못 사는데 어쩔 거냐고요. 흙탕물 범벅이 된 태욱이 차에서 내리자 민정은 여전히 씩씩거리며 깨진 간장 항아리 조각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태욱은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수천억의 계약서 위에 사인을 하고 수만 명의 직원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선 여자는 그를 재벌회장이 아니라 길바닥에 흙탕물이나 튀기는 민폐운전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보상할 테니 그만 좀 소리 지르세요. 보상? 허이구, 보아하니 서울서 내려온 한량 같은데 나이 40 넘도록 밥값은 제대로 하고 사는 양반이에요? 이게 보통 간장인 줄 알아요? 우리 할머니 때부터 100년을 이어온 시간장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돈으로 보상한다고? 이게 돈으로 환산이 되는 줄 알아? 태욱은 말을 잃었습니다. 밥값 못하는 한량이라니. 이 여자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욕적인 말이 왠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198번에 맞선 동안 만났던 그 어떤 여자도 그에게 이런 식의 진심 어린 분노를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민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욱은 당황했습니다. 수억 원대의 차수리비보다 항아리 속 간장을 더 귀하게 여기는 여자. 그 순수한 절박함이 태욱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어떻게 하면 보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긴요.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아버지 성격에 이 시간장 깨진 거 알면 나나 당신이나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 돈으로 보상하지 말고 몸으로 때워요. 우리 집 지금 고추 수확철이라 일손이 부족해 죽겠는데 사고까지 냈으니 당신이 와서 일 도와요. 그전까진 이 차 절대 못 가져가요. 민정은 태욱의 차키를 낚아채듯 가져가 버렸습니다. 태욱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엉뚱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신분을 숨기고 지낸다면 어떨까? 199번째 맞선 상대를 만나기 전 저 여자의 집에서 머슴으로 지내며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 돈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수리비랑 간장값 다 갚을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태욱의 대답에 민정은 오히려 당황한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진짜요? 보아하니 고생이라곤 해본 적 없는 도련님 같은데 밭일이 장난인 줄 알아요? 해보면 알겠죠. 전 약속은 지킵니다. 태욱은 그렇게 자신의 화려한 세단을 견인차에 맡긴 채 민정의 낡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몸을 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오토바이 위에서 민정의 가느다란 허리를 보며 태욱은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수억 원대 리무진 시트보다 더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안동의 고즈넉한 풍경을 지나 청운제라는 현판이 걸린 커다란 한옥 앞에 멈춰섰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기와와 정갈하게 닦인 마루가 태욱을 맞이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빨간 고추들이 평상 위에 가득 널려 있었고 구수한 장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일손 좀 하나 데려왔는데. 민정의 외침에 방 안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개량 한복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김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욱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듯 혀를 찼습니다. 이 허여멀건한 놈은 누구냐? 길바닥에서 한량짓 하던 놈을 주워온 게야? 아니에요, 아버지. 이 사람 이름은 저기 이름이 뭐예요? 민정의 물음에 태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득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머슴이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태복입니다. 김태복이라고 합니다. 그래, 태복이. 이 사람이 길에서 사고를 내서 우리 간장항아리를 깨뜨렸지 뭐예요. 그래서 밥값 사고 간장값 갚을 때까지 머슴 살기로 했어요. 김노인은 태욱의 손을 잡아보더니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이 비단결 같구먼. 이런 손으로 고추나 제대로 따겠나. 좋다. 정 갈 곳 없으면 여기서 밥값이라도 하고 가라. 대신 한 끼라도 게으름 피우면 그날로 쫓겨날 줄 알아. 태욱은 졸지의 수조원 때 자산가에서 종갓집 머슴 태복이가 되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을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문간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장판에 혼니불 한 장이 전부인 방이었지만 태욱은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돼요. 옷은 저기 벽에 걸린 일복으로 갈아입고요. 조금 있다가 저녁 먹을 거니까 마당 쓸고 기다려요. 민정이 건네준 일복은 땀냄새가 밴 낡은 면복이었습니다. 태욱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거친 옷가미 감촉에 당황하면서도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수트를 벗어던진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설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흙바닥을 쓰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후계자 강태욱이 안동의 한적한 종갓집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이 기막힌 상황. 그는 헛웃음이 났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태욱은 민정이 부르는 소리에 툇마루 옆 평상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종갓집이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커다란 보리밥 공기와 이름 모를 산나물들 그리고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태욱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먹던 화려한 성찬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일상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 밥상 앞에서 태욱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태복 씨, 밥 먹고 기운 차려야 내일 새벽부터 밭에 나가요. 우리 집 밥 먹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민정의 으름장의 태욱은 묵묵히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거친 보리밥이 까슬거렸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그는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낯선 곳에서 태복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욱은 마당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만 개의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태욱,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냐? 내일이면 이사회도 있고 결제할 서류도 산더미인데.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마음은 이미 이 정겨운 흙 냄새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199번째 맞선. 어쩌면 그 선자리의 주인공보다 자신을 머슴이라 부르며 밥을 챙겨주는 이 여자와의 시간이 더 소중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태욱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회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락도 안 되시고 차량 GPS는 안동 근처에서 끊겼다고 나오고 경찰이라도 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욱은 휴대폰을 끄며 나직하게 음조렸습니다. 박비서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 지금 199번째 맞선보다 더 중요한 걸 찾은 것 같거든. 태욱은 휴대폰을 깊숙이 감추고 다시 별을 보았습니다. 흙냄새와 장냄새, 그리고 민정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곳.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후계자 강태욱의 눈물겨운 종갓집 잠입기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욱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발구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 허리가 어디 갔나?
안동 종갓집 청운제의 낡은 문간방. 대한민국 유통업계 위황태자 강태욱이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근육통에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침대에서도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 여건만 딱딱한 흙바닥 위에서 혼잎을 한 장 덮고 잔 간밤이 잠은 그야말로 기절에 가까운 깊은 수면이었습니다. 삭신이 쑤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태욱 의기에 무심한 달구름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복 씨, 언제까지 잘 거예요? 밥값 해야지. 얼른 나와요. 민정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문짝을 뒤흔들었습니다. 태욱은 비척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는 이미 장화를 신고 수건을 머리에 두른 민정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새벽 이슬을 맞은 듯 싱그러운 그녀의 모습에 태욱은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은 찰나였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손에 커다란 빗자루와 양동이를 무심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마당부터 쓸어요. 우리 아버지는 마당에 발자국 하나 남는 거 정말 싫어하시니까. 다 쓸고 나면 장독대로 와요. 오늘 일 못 끝내면 점심은 국물도 없어요. 태욱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후계자가 지금 안동 시골 구석에서 빗자루질이라니. 하지만 태욱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199번째 맞선에서 도망쳐 들어온 이 묘한 공간이 그에게 어떤 정답을 줄지 오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태욱은 서툰 솜씨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 한 번에 먼지가 풀풀 날리고 정체 모를 벌레가 발등위를 지나갈 때마다 태욱의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운동은 최고급 헬스장에서나 해봤지 이런 실전 노동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머슴이라더니 빗자루질하는 폼이 왜 저래? 꼭 젓가락으로 마당 쓰는 것 같구먼. 툇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던 김노인이 혀를 끌걸 찼습니다. 태욱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이 낡은 종갓집에서는 빗자루질 하나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그저 밥값 못하는 한량일 뿐이었습니다. 마당 쓸기가 끝나자마자 태욱은 장독대로 끌려갔습니다. 청운제 뒷마당에 줄지어선 수백 개의 항아리들은 태욱에게 거대한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이 항아리들이 우리 집안의 보물이에요.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닦아야 해요. 윤인하게 닦지 않으면 오늘 저녁은 진짜 없어요. 민정의 으름장의 태욱은 허리를 숙여 항아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항아리의 표면을 만지자 민정의 말대로 무언가 숨을 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욱은 정성을 다해 항아리를 문질렀습니다.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어느새 그는 묘한 승부욕에 사로잡혀 항아리를 닦아나갔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셔츠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제법이네. 서울 도련님인 줄 알았더니 머슴 소질이 좀 있나 봐요. 민정이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태욱은 그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수천억 계약을 성사시키고 마시던 최고급 샴페인보다 수만 배는 더 달고 시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독대 사이에 나란히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민정의 머리카락을 스칠 때마다 은은한 흙내음이 태욱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태복 씨는 왜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거예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는 집도 절도 없이 다니는 사람 같아요. 민정의 돌직구 질문에 태욱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내 껍데기만 보고 달려들길래 도망 좀 쳤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진짜 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태욱의 진심 어린 대답에 민정은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연민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나를 찾는다고요? 참 배부른 소리 하시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걱정인 사람들도 천지인데. 그래도 뭐 여기서 머슴 일하다 보면 그 진짜 나라는 게 뭔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몸이 힘들면 잡생각은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민정은 툭하니 태욱의 어깨를 치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태욱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198번의 맞선 상대를 만났을 때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간지러운 떨림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뜨고 종갓집 마당에 고추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고된 노동의 허기 가극에 달한 태욱의 코끝에 구수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슴, 밥 먹으러 와요. 태욱은 허겁지겁 부엌 옆 평상으로 향했습니다. 평상 위에는 투박한 양은쟁반에 소박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갓 지은 보리밥, 직접 캔 산나물 무침, 그리고 뚝배기에서 김을 모락모락 내뿜는 된장찌개. 화려한 금태 두른 접시도 없었고 값비싼 식재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서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맡아보지 못한 진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태욱은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순간 태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혀끝을 감도는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감칠맛, 그리고 끝에 살짝 남는 달큰한 여운. 이것은 분명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맛이었습니다. 어떠니껴? 입에 좀 맞는교? 김노인이 먼저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태욱은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찌개를 연거푸 떠먹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은 30년 전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기 전 허름한 단칸방에서 어머니가 끓여주던 바로 그 된장찌개 맛이었습니다. 태욱의 아버지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모든 것은 화려하게 변했습니다. 식탁에는 최고급 요리들만 올라왔고 어머니는 더는 된장찌개를 끓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장식품처럼 집안에 갇혀 지내던 어머니는 결국 태욱의 곁을 일찍 떠났습니다. 태욱에게 어머니의 기억은 늘 차가운 병실과 화려하지만 쓸쓸했던 저택의 공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낡은 종갓집의 밥상에서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온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태복 씨, 왜 그래요? 맛이 없어요? 간이 너무 세나? 민정이 걱정스러운 듯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태욱은 고개를 저으며 밥 한 숟가락을 크게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밥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 정말 너무 맛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전 세상에서 그 맛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네요. 태욱의 떨리는 목소리에 평상 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젖은 눈동자를 보며 말없이 그의 찌개 그릇에 두부를 한 점 더 얹어주었습니다. 김노인 역시 곰방대를 내려놓고 투박한 손으로 태욱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밥이 약이다. 힘들 때일수록 배를 채워야 마음도 채워지는 법이지. 많이 먹어라. 노인의 거친 손길에서 태욱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투박한 정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하고 실적과 이윤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세상에서 벗어나 오직 밥 한 그릇에 온기로 연결된 이 순간이 태욱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욱은
민정을 도와 그릇을 날랐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남자가 개울가에서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태복 씨,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가서 좀 쉬어요. 오늘 장독 닦느라 고생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밥값을 해야죠. 서툰 솜씨로 그릇을 닦는 태욱을 보며 민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그릇 깨겠네. 그냥 내가 할게요. 태복 씨는 저기 평상에 가서 좀 누워요. 민정의 웃음소리에 태욱의 마음이 간질거렸습니다. 그녀는 태욱이 재벌이라는 사실도 그가 가진 수조 원의 자산도 모릅니다. 그저 길에서 만난사 고뭉치한 양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태욱에게 진심 어린 밥상을 차려주고 그의 눈물을 걱정해줍니다. 태욱은 이것이 자신이 198번에 맞선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민정을 따라 고추밭으로 향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고추를 따는 일은 장독을 닦는 것보다 더한 고행이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장화 속은 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일하는 민정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이 여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복 씨, 힘들죠? 사실 나도 매일 도망치고 싶어요. 이 종갓집이 뭐라고 내 청춘 다 바쳐서 지키고 있나 싶거든요. 민정이 고추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책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태욱의 진심 어린 위로에 민정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한량인 줄만 알았던 머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민정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다시 고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종갓집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태욱은 문간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수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태욱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종갓집 대문을 부서질 듯 열고 들어오는 검은 그림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갓집 땅을 팔아치우려 혈안이 된 민정의 고모 부부였습니다. 형님, 민정아, 아직도 여기서 이 다 쓰러져가는 집이나 지키고 있는 거야? 고모부의 거친 목소리가 고요한 종갓집의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욱 역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모부, 또 왜 오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 안 판다고요. 너도 참 고집이다. 저기 서울 건설사에서 제시한 금액 봤지? 그거면 너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어. 이 낡아 빠진 집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 고모는 민정의 어깨를 밀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민정은 입술을 꽉 깨물며 버텼습니다. 김노인 역시 방 안에서 헛기침을 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민정이 너 30 넘도록 시집도 못 가고 이게 뭐니? 내 아버지 병원비는 어쩔 거야?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그냥 도장 찍어.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모진 말들 앞에서는 그녀도 한없이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태욱의 주먹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서 그녀를 구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의 그는 이름 없는 머슴 태복일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만하시죠. 주인 되기 싫다는데 왜 자꾸 강요를 하십니까? 태욱은 결국 참지 못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서늘한 눈빛과 위험 있는 말투에 고모 부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너는 또 뭐야? 아, 그 새로 왔다는 머슴놈이냐? 어딜 감히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어. 고모부가 태욱의 가슴을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가볍게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수년간 격투기로 다져진 태욱의 힘은 일반적인 머슴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거 놓아. 이놈이 미쳤나? 어르신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정 씨, 이 여자분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판다고 난리치는 이 땅, 이 여자가 땀 흘려 지키고 있는 겁니다. 태욱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에 고모 부부는 압도당했습니다. 평소 거만하게 굴던 고모부도 태욱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투덜거리며 대문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민정은 태욱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태복 씨. 근데 정말 겁도 없네요. 저 양반들 보통 독한 사람들이 아닌데.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 머슴 아닙니까? 머슴이 주인 댁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죠. 태욱의 우직한 대답에 민정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198번의 맞선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박하고도 진실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태욱은 마당 평상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손바닥엔 물집이 잡히고 온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199번째 맞선의 진짜 주인공은 화려한 호텔 라운지가 아니라 이 흙먼지 날리는 종갓집 마당에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태욱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태욱의 실종을 빌미로 그룹 내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태욱의 위치를 파악한 박비서관의 일이면 이곳 안동으로 들이닥칠 예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욱은 민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박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다. 태욱은 휴대폰을 끄면아직하게 응조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어머니의 손맛, 그리고 계산 없이 다가온 한 여자의 진심. 태욱은 이 모든 것을 지켜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달구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욱은 이제 그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장화를 신으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재벌회장 강태욱이 아닌 머슴, 태복 씨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종갓집 이처마 끝에는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태욱은 민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당 한 구석에서 깨진 간장 항아리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시작이었고 동시에 민정의 눈물을 자아냈던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꼭 다시 채워줄게요. 당신의 시간장도, 당신의 부서진 마음도. 태욱은 조각들을 소중히 감싸쥐었습니다. 재벌회장으로서 수억 원의 돈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머슴으로서 진심을 다해 그녀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태욱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할 거 아냐? 오늘까지 안 갚으면 이 집에 딱지 붙일 줄 알아. 안동 종갓집 청운제의 평화롭던 마당이 거친 사내들의 고함으로 찢겨나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고 민정은 그들 앞에 서서 파랗게 질린 얼굴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김노인이 밭은 기침을 하며 나오려 했지만 민정은 급히 방문을 막아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 고추 출하하면 바로 갚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만은 모르게 해주세요. 네. 민정의 절박한 목소리가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태욱의 귀에 꽂혔습니다.
태욱은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후계자인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밑바닥의 거친 현실이었습니다. 돈 몇 푼에 한 집안의 존엄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보며 태욱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거칠게 민정을 밀치고 떠난 뒤 태욱은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비열한 웃음소리를 포착했습니다. 바로 고모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사채업자들과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봤지?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저 노인네 제풀에 쓰러질 거야. 그때 우리가 싹 걷어가는 거지. 고모부의 그 한마디에 태욱은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고모부부는 김노인이 병원비로 급전이 필요할 때를 노려 자신들이 보증을 서주는 척하며 사채업자들과 짜고 종갓집 땅을 담보로 잡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조카인 민정과 오빠인 김노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그 전리품을 챙기려는 악마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태욱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평소 냉철한 경영인으로 불리던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응징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정이 재벌 회장의 자선에 자존심 상해할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이 악인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태욱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문간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미리 숨겨두었던 비상용 휴대폰을 꺼내 박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비서, 지금 당장 안동으로 내려와. 장비랑 일꾼들,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해서. 회장님, 드디어 복귀하시는 겁니까? 아니, 머슴 일 좀 도와줘야겠다. 들키지 않게 은밀하게 움직여. 새벽 2시 청운제 뒷산어기에서 태욱과 박 비서가 접선했습니다. 박 비서는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나 태욱 앞에 무릎을 꿇을 기세로 반가워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손은 다 트고 얼굴은 그게 뭡니까? 조용히 해. 지금부터 내 지시 잘 들어. 저기 고추밥 보이지? 민정씨 혼자서는 한 달 걸릴 일이야. 오늘 밤 안에 잡초 다 뽑고 거름까지 다 줘. 그리고 무너진 돌담 저거. 내일 아침이면 새 것처럼 고쳐져 있어야 한다. 박 비서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욱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황태자가 한밤중에 비서실 직원을 동원해 우렁이 머슴 작전을 펼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태욱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낮에는 서툰 머슴 태복 씨로 연기하느라 마음껏 쓰지 못했던 힘을 밤에는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박 비서와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태욱은 손에 물집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무거운 돌을 날라 담장을 쌓았습니다. 회장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그냥 돈으로 해결하시면 간단할 텐데. 박 비서의 투덜거림에 태욱은 땀을 닦으며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돈으로 산 건 쉽게 잊히지만 땀으로 지킨 건 영원히 남는 법이야. 민정 씨에게는 이 집이 목숨이니까 나도 내 진심을 다해 지켜주고 싶어. 태욱의 말에 박 비서는 숙연해졌습니다. 평생 차가운 숫자로만 사람을 보던 회장님이 안동의 흙냄새 속에서 사람 이정을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태욱은 박 비서와 일행을 돌려보내고 다시 문간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말끔해진 밭과 튼튼해진 담장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간 민정이 비명 섞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태복 씨, 아버지, 이리 좀 나와보세요. 잠든 척하던 태욱이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추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잡초가 무성해 민정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밭이 마치 기계로 작업한 듯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복 씨가 한 거예요? 밤새 잠도 안 자고 이걸 다 했단 말이에요? 태욱은 짐짓 모르는 척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이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제가 자다가 좀 몽유병 기운이 있어서 돌아다니긴 했는데 우렁각시라도 다녀갔나 봅니다. 민정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태욱을 보았지만 그의 손에 묻은 흙과 피로해 보이는 눈빛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태복 씨,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면 어떡해요. 사람 몸이 제일 귀한 건데. 민정은 태욱의 거친 손을 잡으려다 쑥스러운 듯 멈췄습니다. 태욱은 그녀의 따뜻한 시선에서 그 어떤 수조원대 투자 성공보다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고모 부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종갓집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종갓집 딸이라는 민정이가 우리 오빠를 꼬드겨서 집 담보로 돈을 빌려 쓰고는 갚지도 않아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답니다. 이 불효녀가 어디 있습니까? 고모의 악의적인 선동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정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고 김노인은 충격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민정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고모, 어떻게 사실도 아닌 걸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정의 가녀린 항변은 고모 부부의 악다구니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흙 묻은 옷을 입고 서 있던 태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숨길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입 다무시죠. 고모님. 태욱의 서늘한 눈빛에 마당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평소 순해 보이던 머슴 태복 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자를 마주한 듯한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고모 부부는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뭐야? 내가 뭔데 또 끼어들어. 이 머슴놈아. 머슴 맞습니다. 그래서 주인댁 사정은 제가 제일 잘 알죠. 당신들이 사채업자들과 짜고 어르신 인감도장 몰래 찍게 한 거 증거 다 확보해 놨습니다. 한 번만 더 민정씨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땐 내가 당신들 인생을 지워버릴 겁니다. 태욱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수장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고모 부부는 태욱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도망치듯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흩어지고 마당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민정은 태욱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태복 씨, 당신 정말 누구예요? 가끔 보면 내가 알던 머슴이 아닌 것 같아요. 민정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욱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너털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제가 예전에 깡패들 밑에서 운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척은 좀 합니다. 민정씨, 겁먹지 마세요. 전 민정씨 편이니까. 태욱의 농담에 민정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태욱에 대한 묘한 신뢰와 애정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욱은 다시 박비서와 접선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수리가 목표였습니다. 비바람이 새는 석가래를 보강하고 민정이 늘 불편해하던 부엌의 낡은 문을 소리 없이 고쳤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사채업자들 뒷조사 끝냈습니다. 고모 부부와 연결된 정황, 통화 내역까지 싹 땄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박 비서의 보고에 태욱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괴해야지.
민정 씨가 가장 절망할 때 가장 화려하게 구원해 줄 거야. 그게 내가 299번째 맞선에서 하고 싶은 일이니까. 태욱은 민정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름 없는 머슴이 되어 한 여자를 위해 땀 흘리는 이 순간이 생애 가장 행복했습니다. 민정은 방 안에서 태욱의 해진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태욱이 보여주었던 그 든든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복 씨,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한량 같으면서도 어딘가 기댈 구석이 있고 내가 당신을 믿어도 될까? 민정의 나직한 혼잣말이 밤바람을 타고 태욱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엉키며 안동의 깊은 밤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욱의 비밀스러운 연극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태욱의 실종을 더 이상 참지 못한 서울이 본사 본부장들이 안동으로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게다가 태욱의 정혼녀 후보인 서윤이 태욱의 GPS 신호를 추적해 종갓집 근처까지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욱은 다가올 폭풍을 직감했습니다. 평온하던 종갓집에는 또 다른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맑은 눈동자를 떠올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여자의 진심만은 지켜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입니다. 태욱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제는 빗자루질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빗자루 끝에서 전해지는 흙의 촉감이 기분 좋게 손바닥을 간지럽혔습니다. 민정 씨, 내일 아침에 고쳐진 부엌문을 보면 당신은 또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태욱은 행복한 상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밖 길목에 서 있는 화려한 외제차 한 대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창문이 서서히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강태욱. 안동의 평화로운 아침은 낯선 엔진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종갓집 마당에서 낡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던 태욱은 먼 발치에서 먼지를 휘날리며 달려오는 붉은색 스포츠카를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저 요란하고 천박할 정도로 화려한 색깔의 차는 안동의 은은한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자신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한서윤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대문 뒤에서 사색이 된 박비서가 튀어들어와 태욱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서윤 아가씨입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마을 입구에 서기를 묻고 계시더라고요. 박비서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빗자루를 내던지며 박비서를 행랑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안 돼. 민정 씨가 알면 모든 개수포로 돌아가. 저 고모 부부가 내 정체를 알면 종갓집을 지키기는커녕 사기꾼으로 몰릴 거야. 태욱의 눈이 비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서윤의 차가 대문 앞에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비서, 당장 옷 벗어. 태욱이 단호하게 말하자 박비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의 옷은 왜? 내가 오늘부터 강성그룹 회장 강태욱이다. 난 내 운전기사고. 빨리. 태욱은 박비서가 입고 있던 맞춤 정장을 억지로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비서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태욱의 양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박비서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꽉 끼는 수트를 입게 되었고 태욱은 자신이 입고 있던 땀냄새나는 작업용 점퍼를 걸친 뒤 밀짚 모자를 깊게 눌러 썼습니다. 잘 들어, 박비서. 넌 무조건 거만해야 해. 사람들 눈을 마주치지 말고 턱을 치켜들어.
그리고 말끝마다 어허나 이 사람 참을 붙여서 권위적인 척을 하란 말이야. 태욱의 지시에 박 비서는 울상이 되어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회장님, 제 배가 너무 나와서 단추가 안 잠기는데요. 숨 참아. 그리고 지금부터 난 태복이다. 넌 회장님이고 명심해. 그 순간 서윤이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코를 막으며 마당 구석구석을 혐오스럽다는 듯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냄새 뭐야? 이런 구석에 태욱 오빠가 있다고? 저기요, 거기 머슴 같은 아저씨. 서윤이 태욱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태욱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혔습니다. 예. 아가씨, 무슨 일이신지요? 태욱은 억지 사투리를 섞어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태욱의 차림새를 보고 진저리를 치며 물었습니다. 여기 강태욱 회장님 계시지? 내 전화도 안 받고 잠적하더니 이런 총구석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때 대청마루에서 박 비서가 어색하게 뒷짐을 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박 비서는 태욱의 눈치를 살피더니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허, 서윤 양, 여긴 웬일인가? 이 먼 곳까지 찾아오다니. 이 사람 참. 서윤은 박 비서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오빠, 태욱 오빠 맞아? 박 비서는 가슴을 내밀며 짐짓 위험 있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 나 강태욱이야. 요새 요양을 좀 했더니 혈색이 좀 변했지? 허허, 이 사람 참.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박 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그리고 그 스타일은 또 뭐야? 완전 아저씨 같잖아. 박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태욱을 쳐다봤고 태욱은 옆에서 구두를 닦는 신용을 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화내. 빨리 화내라고. 박 비서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허, 감히 회장의 안목을 의심하는 건가? 난 지금 이 자연의 미학에 심취해 있는 중이라네. 기사, 자네 뭐하는가? 귀한 손님 오셨는데 차 안내 오고. 태욱은 잽싸게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태욱이 부엌으로 달려가자 서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박 비서를 후쳤습니다. 이상해. 목소리도 좀 다른 것 같고. 오빠, 진짜 강태욱 맞아? 이때 민정이 밭에서 돌아오다 마당의 풍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차림의 서윤과 뜬금없이 정장을 차려입은 박 비서, 그리고 그 옆에서 굽신거리는 태욱을 보며 민정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태복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분들은 누구시고? 태욱은 민정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민정 씨. 이분은 제가 모시는 강성그룹 회장님이시고 저 아가씨는 그 회장님 손님입니다. 민정은 박 비서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태복 씨가 모시는 회장님이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태복 씨가 기사님이라니 저는 그냥 일용직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박 비서는 민정의 아름다운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다가 태욱의 매서운 눈빛을 받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허, 이 기사놈이 워낙 운전을 잘해서 내가 특별히 데리고 다니는 걸세. 이 사람 참 안목이 높구먼. 서윤은 민정을 위아래로 훑으며 기분 나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집 주인이야? 우리 오빠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다니 당장 짐 싸서 서울로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민정은 당황하면서도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저희 집은 누추할지 몰라도 손님을 함부로 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고 말고는 회장님이 결정하실 일이죠. 서윤은 콧방귀를 뀌며 대청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 배고파.
뭐 먹을 것 좀 가져와봐. 여기는 뭐 대단한 거 먹나? 민정은 잠시 태욱을 바라보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욱은 미안한 마음에 민정을 따라가려 했으나 박 비서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이, 기사. 자네 거기 서서 내 어깨 좀 주무르게. 아이고, 삭신이야. 태욱은 이빨을 깨물며 박 비서 뒤로 다가갔습니다. 박 비서의 어깨를 주무르는 태욱의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박 비서는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서윤이 앞에서 차마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헛기침만 내뱉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민정은 정성스럽게 차린 안동 비빔밥과 배추전을 내왔습니다. 서윤은 밥상을 보자마자 인상을 썼습니다. 뭐야, 고기는 없어? 풀떼기뿐이잖아. 오빠,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박 비서는 태욱의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허, 서윤 양, 이게 다육이농이고 건강식이야. 자, 먹어보게. 이 사람 참 투정이 심하군. 박 비서가 비빔밥을 크게 한 입 더 넣으려 할 때 태욱이 옆에서 물을 따르며 박 비서의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박 비서의 숟가락에서 나물이 튀어 서윤의 원피스에 떨어졌습니다. 아, 내 옷. 이거 한정판이란 말이야. 서윤이 비명을 지르자 박 비서는 당황해서 손을 휘둘렀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손이 좀 떨려서. 어허, 기사. 자네 뭐하는가? 당장 닦아드리지 않고. 태욱은 속으로 욕을 삼키며 수건을 들고 서윤의 옷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칠칠치 못해서요. 서윤은 태욱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됐어. 만지지 마. 더러운 손으로 어디를. 그 순간 민정이 서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우리 태복 씨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더럽다니요. 땀 흘려 일하는 손이 어떻게 더러운 겁니까? 민정의 눈빛은 단호했고 태욱은 그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윤은 기가 찬다는 듯 민정을 노려보았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상황이 험악해지자 박 비서가 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허, 그만들 하게. 이 사람 참 밥상머리에서 이게 무슨 예의인가. 기사, 자네는 나가서 차 점검이나 하게. 태욱은 민정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내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뒤이어 따라 나온 서윤은 태욱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태욱의 뒷모습을 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야, 기사. 너 고개 좀 들어봐. 태욱은 모자를 더 눌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아유, 아가씨. 제 얼굴 보시면 눈 버려요. 서윤은 태욱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단 말이야. 저 뚱뚱한 아저씨는 아무리 봐도 태욱 오빠가 아닌 것 같은데 너는 뒷모습이 딱 오빠거든. 너 사실은 강태욱이지? 태욱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태욱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저처럼 잘생긴 사람인가 보네요. 제가 이래 봬도 마을에선 옥동자로 통합니다. 태욱의 뻔뻔한 대답에 서윤은 혀를 찼습니다. 옥동자 같은 소리 하네. 너 진짜 오빠면 죽을 줄 알아. 그때 고모 부부가 마당으로 들어오며 소란에 합세했습니다. 그들은 정장을 입은 박 비서를 보고 눈을 번쩍이며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드디어 뵙습니다. 저희가 민정이 고모랑 고모부입니다. 고모부는 박 비서의 손을 덥석 잡으며 불을 떨었습니다. 이 낡은 집을 회장님이 비싼 값에 사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대기업 회장님이라 통이 크십니다. 박 비서는 당황해서 어버버거렸습니다. 어허, 그게, 태욱은 고모 부부의 등장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들이 박 비서를 회장으로 믿게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게 뻔했습니다. 태욱이 상황을 수습하려 다가가자 고모부가 태욱을 밀쳐냈습니다. 이 기사놈은 뭐야?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끼어들어? 가서 타이어나 닦아, 이놈아. 민정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나섰습니다. 고모부, 태복 씨한테 왜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집 안 팔아요. 회장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고 고모부부는 박 비서에게 매달렸으며 민정은 그들을 말리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와중에 박 비서는 이 사람 참, 어허, 만무한 반복하며 도망칠 궁리만 했습니다. 태욱은 이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고모 부부는 박 비서에게 술을 대접하겠다며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태욱은 박 비서가 술김에 실수를 할까봐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태욱에게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내일 아침까지 내 차 세차해놔.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잘릴 줄 알아. 민정은 그런 태욱의 곁으로 다가와 따뜻한 옥수수 하나를 건넸습니다. 태복 씨, 오늘 고생 많았죠? 저런 무례한 사람들 모시는 게 참 힘들겠어요. 기사라는 직업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태욱은 민정이 건넨 옥수수를 받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정 씨는 제가 진짜 기사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민정은 잠시 태욱의 눈을 바라보다 가신긋 웃었습니다. 기사면 어떻고 머슴이면 어때요? 나한테는 우리 집 도와주는 고마운 태복 씨인데. 근데 그 회장님 말이에요. 좀 가짜 같지 않아요? 태욱은 사례가 들려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짜 회장님 맞아요. 민정은 태욱의 등을 두드려주며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태복 씨가 훨씬 더 회장님 같아요. 기품이 있달까? 태욱은 민정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녀에 대한 애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박 비서의 방에서 고모부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신분증이 왜 이래? 박상철? 강성그룹 비서실 박상철 비서라고. 태욱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박 비서가 지갑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고모부가 신분증을 들고 마당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 이민정, 이거 봐라. 저놈 회장 아냐? 비서야, 비서. 서윤도 문을 열고 나왔고 모든 시선이 박 비서와 태욱에게 쏠렸습니다. 고모부는 태욱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진짜 회장은 누구야? 설마 저 기사놈이 진짜야? 태욱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민정은 충격받은 눈으로 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승리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태욱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하지? 연극 끝났어. 태욱은 천천히 밀짚 모자를 벗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날카롭고 매력적인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42세의 냉철한 경영인 강성그룹 회장 강태욱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감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민정을 향해 입을 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동 종갓집의 고즈넉한 밤을 가로지르던 정적은 날카로운 배신감의 파편들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밀짚 모자를 벗어던진 태욱의 얼굴은 달빛 아래 차갑고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42년 평생을 냉철한 승부사로 살아온 강성그룹 회장 강태욱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민정은 등불을 든 손을 바르르 떨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강성그룹 회장이라고요? 민정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 같은 사람들에겐 그저 따분한 일상을 달래줄 놀이터였던 건가요? 태욱은 한 걸음 내디디며 손을 뻗었지만 민정은 혐오스럽다는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정 씨,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엔 정말 사고였고 그 다음엔 이 집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지킨다고요? 당신 정체를 숨기고 우리 옆에서 지켜보는 게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간을 본 건가요? 민정의 쏘아붙이는 말에 태욱의 가슴 한 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서유는 승리감에 도취한 채 비죽 웃음을 흘렸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이런 수준 낮은 여자한테 사과까지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이 집 곧 우리 손에 들어올 텐데. 서윤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노인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랗게 바랜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우리 종갓집이 경매라니, 빚이라니. 아버지의 절규에 민정은 하얗게 질려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고모부와 고모가 그 틈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고모부는 아버지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민정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 집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일이면 빨간 딱지가 붙게 생겼다고요. 저기 서 있는 강 회장님이 아니면 우린 다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요. 김노인은 태욱과 고모부를 번갈아 보다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내 평생 조상님 뵐 낯이 없구나. 이 집을 지키지 못하다니. 아버지의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며 그대로 마당 흙바닥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버지, 민정의 처절한 비명이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태욱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으나 민정은 태욱의 어깨를 밀쳐내며 그를 거부했습니다. 오지 마. 당신은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마. 박 비서님, 제발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태욱은 멀어지는 구급차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손에 묻은 흙먼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사고 팔 수 있다고 믿었던 그였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자격조차 잃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민정의 깊은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종갓집 대문에는 무자비한 법원의 경매 통지서와 빨간 딱지들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민정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적금을 깨고 백방으로 전화를 돌렸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사채 빚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고모 부부는 이 절망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뱀처럼 민정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게 할 거니? 저 산소호흡기 떼는 건 시간 문제야.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사람을 하나 소개받았어. 고모는 가식적인 눈물을 닦으며 민정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신도시 건설업계에서 대부로 통하는 최 회장님이야.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해도 재력이 어마어마하시지. 그분만 마음을 얻으면 아버지 병원비는 물론이고 종갓집 경매도 단숨에 취소할 수 있어.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보고 그분한테 팔려가라는 건가요? 고모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기집애야.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아버지 살려야 할 거 아냐? 오늘 저녁 호텔 일식당이야. 예쁘게 꾸미고 나와. 안 나오면
우린 아버지 병원비 한 푼도 못 보태준다. 민정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조차 아버지의 숨결 앞에서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박 비서를 통해 보고받던 태욱은 서울지사 집무실에서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최 회장, 그 탐욕스럽고 비열하기로 소문난 영감이 민정 씨를. 태욱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박 비서, 당장 차 준비해. 그리고 최 회장이 지금 진행 중인 대성신도시 사업 채권이랑 종갓집 사채빚 몽땅 내가 인수한다. 단 1분도 지체하지 마. 태욱은 42년 인생 통틀어 가장 차가운 분노를 뿜어내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일식당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민정은 낡은 원피스 대신 고모가 억지로 입힌 화려한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금반지를 낀 최 회장이 민정을 음흉하게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허허, 역시 뼈대 있는 집안 손녀라 그런지 분위기가 달라. 걱정 말게. 나랑 잘 지내면 그까짓 삐지야 껌값도 안 되니까. 우선 이 술부터 한 잔 받아보게. 최 회장은 민정의 잔에 독한 술을 가득 채우며 그녀의 손등을 슬쩍 만지려 했습니다. 민정은 몸서리치며 손을 뺐지만 룸 밖에서 고모 부부가 감시하듯 서 있는 것을 알고 절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는 게 좋을 거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룸의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완벽한 핏에 다크 그레이 수트를 입은 태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당황해서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니, 강성그룹 강태욱 회장님 아니십니까? 여긴 어쩐 일로? 태욱은 최 회장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민정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민정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정 씨, 내가 말했죠. 내 허락 없이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고.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태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눈으로 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복 씨, 아니 강 회장님,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발 상관 마세요. 태욱은 민정의 팔을 더욱 강하게 붙잡으며 최 회장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최 회장, 당신이 오늘 사들이려던 종갓집 채권, 방금 내 손으로 넘어왔어. 그리고 당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분식회계 자료 내가 다 확보했으니 내일부터 검찰 조사 준비나 해. 최 회장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강 회장님, 고작 이 시골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사업 파트너 아니었습니까? 태욱은 냉소하며 최 회장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이 여자는 내 사업 파트너보다 내 전 재산보다 귀한 사람이야. 감히 내까짓게 넘볼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태욱은 민정을 데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승리감을 예감하며 대기하던 고모 부부는 태욱의 등장에 사색이 되어 길을 비켰습니다. 태욱은 고모부를 향해 침을 뱉듯 쏘아붙였습니다. 가족을 팔아 돈을 챙기려 한 당신들이 그 추악한 대가 법정에서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박 비서, 이 인간들 당장 끌어내.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민정의 뺨을 스쳤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손을 뿌리치며 멈춰섰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또 내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휘젓느냐고요. 이제 빚쟁이가 고모부에서 당신으로 바뀐 것 뿐이잖아요. 당신이 우리 집을 샀으니 이제 나보고 당신한테 기어 들어오라는 건가요? 민정의 눈물 섞인 외침에 태욱은 잠시 멈칫하다가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민정 씨. 난 채권을 산 게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산 겁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잃는 것보다 내 전 재산을 잃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니까요. 태욱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경영인인 줄만 알았던 그의 눈동자 속에는 안동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밭을 갈던 머슴 태복이의 순박한 진심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민정은 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나빠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태욱은 민정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 곁에서 진짜 머슴처럼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 위로 안동의 달빛이 서글프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욱의 아버지가 보낸 강성그룹의 수행원 차량들이 호텔 입구를 가로막으며 들이닥쳤습니다. 태욱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시골 여자에게 빠져 그룹의 자산을 휘두르는 꼴을 지켜보고만 있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안동의 하늘은 아침부터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종갓집 마당의 빨간 딱지들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끈적한 풀자극처럼 민정의 마음엔 지워지지 않는 의구심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태욱은 다시 수트를 벗어던지고 빛바랜 작업복을 입은 채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강성그룹의 회장이라는 거창한 직함보다 지금 이 순간 민정의 눈길 한 번이 그에게는 더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장독대를 닦으면서도 태욱에게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깨뜨린 것은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다시 나타난 서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태욱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아직도 이러고 있어? 회장님께서 안동 땅 밑에 묻힌 유물이랑이 부지의 미래 가치 때문에 그렇게 공을 들이시더니 결국 이 시골 여자 마음까지 훔치는데 성공했나 봐. 민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래 가치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윤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두툼한 책자 하나를 꺼내 민정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요. 강성그룹에서 2년 전부터 기획한 글로벌 K 전통 리조트 단지 기획서예요. 이 종갓집 터가 그 핵심 부지죠. 오빠가 왜 굳이 사고까지 위장해서 이 집에 들어왔겠어? 당신들의 그 고리타분한 자부심을 이용해서 땅을 헐값에 넘기게 하려고 머슴 노릇까지 자처한 거라고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기획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강성그룹의 로고와 함께 안동 종가부지 강제 수용 및 개발안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최종 승인권자란에는 강태욱이라는 이름과 그의 친필 사인이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태복 씨, 아니 강 회장님, 이게 정말 당신이 사인한 거예요? 태욱은 물통을 내려놓으며 민정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민정 씨, 그건 내가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실무진에서 올라온 초안일 뿐입니다. 내가 여기 내려온 건 정말 우연이었고, 우연? 우연히 사고가 나고, 우연히 우리 집 머슴이 되고, 우연히 우리 빚을 다 갚아주고 주인이 된 게 다 계획된 게 아니라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서윤은 옆에서 부채질하듯 말을 보탰습니다. 오빠, 거짓말 좀 그만해. 어제 최애 장채권 인수한 것도 결국 알박기 하려는 놈들 쳐내고 오빠가 독식하려고 그런 거잖아.
이 여자랑 결혼이라도 해서 종갓집을 통째로 먹으려던 게 오빠 진짜 전략 아니었어? 민정은 기획서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 집을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되는 땅덩어리로만 본 거군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도, 우리가 고모부한테 괴롭힘 당한 것도 당신한테는 그저 땅값을 깎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네요. 태욱은 절박하게 민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난 모든 계획을 백지화했어요. 이 집을 보존하기 위해 내 사비를 턴 거라고요. 하지만 배신감은 이미 민정의 이성을 마비시킨 뒤였습니다. 사비? 결국 당신 돈으로 샀으니 이제 당신 마음대로 부수고 리조트를 찍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내민 그 친절이, 그 따뜻한 밥상이 다 가식이었다는 게 소름 끼쳐요. 그 순간 꾹 참아왔던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민정의 무너진 마음처럼 비는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해 마당을 적셨습니다. 서유는 빗줄기를 피해 대청마루로 올라가며 소리쳤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오빠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파는 사람이야. 이런 순진한 시골 여자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민정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얼굴로 태욱을 노려보았습니다. 태욱은 비에 젖어 축 처진 모습으로 써 있었습니다. 민정 씨, 제발 내 눈을 봐요. 내 진심이 정말 안 느껴집니까? 진심?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진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구역질나. 민정은 한 걸음 다가가 태욱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찰싹하는 명징한 파차름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욱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민정의 손바닥이 화끈거렸지만 가슴속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나가요. 우리 집 마당에 발도 붙이지 마. 당신이 갚아준 돈, 내가 죽어서라도 갚을 테니까 이 집에서 당신 흔적 깡그리 지워버려. 태욱은 돌아간 고개를 천천히 돌려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정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시간 낭비였지. 당신이라는 재벌 회장의 심심풀이 땅 콩노릇하느라 우리 아버지 목숨까지 위태로워졌으니까. 당장 꺼져. 태욱은 빗속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비서가 우산을 들고 달려와 그를 챙기려 했지만 태욱은 박비서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그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대문을 향해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진흙탕물이 그의 신발을 더럽혔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여자의 손에 의해 쫓겨나는 남자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나간 대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덮어주었지만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 구석에 태욱이 아침까지 갈아놓았던 장작더미가 비에 젖어 검게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장작을 하나하나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가짜였어. 다 가짜였어. 대문 밖 태욱은 차에 타지 않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종갓집 담벼락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차에 타십시오. 감기 걸리십니다. 서윤 아가씨가 저 기획서를 조작한 걸 겁니다. 회장님이 취소하신 지가 언젠데. 박 비서의 간곡한 외침에도 태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대문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박 비서,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처음부터 내 정체를 밝히고 다가갔어야 했을까?
내 욕심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됐어. 태욱의 목소리는 빗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려온 그 거대한 부와 권력이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술을 축였습니다. 이제 오빠는 갈 곳이 없어.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나랑 결혼하게 될 거야. 저런 천한 여자랑 오빠는 어울리지 않아. 서윤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빗줄기는 밤이 깊도록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종갓집 안채의 불은 꺼졌지만 민정은 툇마루에 앉아 어둠 속이 마당을 응시했습니다. 태욱이 머물던 행랑채는 텅 비어 차가운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민정은 태욱이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끓여놓았던 숭늉의 온기를 기억해 내려 했었지만 머릿속엔 오직 기획서에 박힌 그의 사인만이 맴돌았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 결국 당신도 그런 사람이었어.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종갓집 마당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하기 위해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는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태욱의 시계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갚아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내 진심입니다. 당신이 믿어줄 때까지 난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민정은 쪽지를 갈갈이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민정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사람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꼭 지킬게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집 절대 그 사람 손에 안 넘겨요. 하지만 민정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오보다 무서운 것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그 남자의 온기를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욱은 안동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서울 본사에 연락해. 안동 리조트 사업 계획서 기한한 놈들, 그리고 서윤이한테 자료 유출한 놈들 싹 다 조사해서 해고해. 그리고 종갓집 부지는 영구 보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 지분이 아니라 재단 형태로 묶어서 그 누구도 나조차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 태욱의 눈빛은 다시 차가운 경영인이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한 최후 이유세였습니다. 민정 씨, 당신이 나를 평생 미워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집이 사라지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봐. 태욱은 멀리 보이는 종갓집의 기와 지붕을 향해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안동의 새벽은 거치지 않은 안개와 함께 무겁게 찾아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종갓집 마당은 움폭 패인 자국마다 배신과 절망의 기억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전날 태욱을 빗속으로 내쫓았던 민정은 밤새 툇마루에 앉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그녀의 손에는 서윤이 던져주고 간 강성그룹의 리조트 개발 기획서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다 돈이었어. 그 웃음도, 그 서툰 빗자루질도, 나를 위해 끓여준 그 숭늉조차도. 민정은 메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누군가 얼음을 채워 넣은 듯 차가운 식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고요하던 종갓집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고모 부부와 서윤이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군대처럼 당당하게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고모부는 손에 인감도장과 매매계약서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정아, 이제 고집 그만 피우고 사인해라.
강성그룹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얼마인 줄 아니? 내가 평생 이 집 지켜봤자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이 집 오늘부로 우리 손으로 넘어오는 거다. 고모은 옆에서 거들며 민정의 방 안으로 들어가짐을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낡은 이불이며 옷가지들 다 갖다 버려라. 이제 우린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살 거니까. 민정은 일어서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이 집은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절대 못 넘겨요.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남의 집 짐을 빼는 거예요. 서윤은 하이힐 소리를 내며 민정에게 다가가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권리, 돈이 곧 권리라는 거 아직도 몰라? 오빠는 이미 서울로 돌아갔어. 너 같은 시골 여자한테 질려서 가버렸다고.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강성그룹의 소유가 될 거고 난 그 관리인으로 여기 온 거야. 당장 나가. 이 거지 같은 계집애야. 서윤은 민정의 어깨를 밀쳤고 민정은 흙바닥 위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고모부가 민정의 손을 강제로 잡아 계약서 위에 지장을 찍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웅장한 엔진 소리가 온 종갓집을 진동시켰습니다. 한 대도 보기 힘든 최고급 세단 10대가 검은 파도처럼 종갓집 앞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호원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차에서 내려 대문부터 마당까지 길을 만들었습니다. 서윤은 당황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뭐야? 회장님 비서실에서 직접 오신 건가? 아버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나 봐. 서윤은 기세등등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가장 중앙에 선 리무진의 문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광택의 수제화를 신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어제 빗속에서 쫓겨났던 초라한 머슴태보기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에 은은하게 빛나는 실크 넥타이,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포마드 헤어까지. 42세의 강성그룹 회장 강태욱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박 비서가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습니다. 태욱은 마당에 쓰러져 있는 민정을 발견하자마자 눈빛이 서슬 퍼렇게 변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정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민정 씨, 늦어서 미안합니다. 태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민정의 얼굴에 묻은 흙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민정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복 씨, 아니, 정말 당신이에요? 태욱은 옅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의 머슴이자 이 모든 사태를 끝내러 온 강태욱입니다. 태욱은 민정을 부드럽게 일으켜 자신의 등 뒤에 세웠습니다. 태욱이 몸을 돌려 고모 부부와 서윤을 바라보자 마당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했습니다. 서윤은 당황하며 태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빠, 이게 다 뭐야? 왜 이런 옷을 입고? 아니, 오빠가 왜 여기 있어? 아버님이 당장 서울로 오라고 하셨잖아. 태욱은 서윤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한서윤, 내가 감히 내 이름을 사칭하고 가짜 기획서를 만들어 민정 씨를 협박해? 내가 던진 그 쓰레기 같은 종이 한 장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울렸어. 태욱은 박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박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한 뭉치의 자료를 꺼내 서윤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한서윤 씨, 당신이 강성그룹 전략기획실 인장을 도용해 기획서를 조작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모 부부에게 뒷돈을 건네며 종갓집 부지를 불법적으로 가로채려 했던 녹취록도 여기 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 오빠. 그건 오해야. 난 다 오빠를 위해서. 입 닥쳐. 넌 오늘부로 강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박탈당할 거야.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협박죄로 검찰 조사 준비나 해. 태욱의 선언에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어 태욱의 시선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고모 부부에게 향했습니다. 고모부는 계약서를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회장님. 저희는 그저 민정이가 걱정돼서 이 집이 빚 때문에 넘어가게 생겨서 도우려고 했던 겁니다. 태욱은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우려고 했다고? 당신들이 최 회장에게 종갓집 지분을 팔아넘기려 했던 계약서 사본 이미 내 손에 있어. 그리고 김노인님의 건강을 악화시키기 위해 약을 바꿔치기 한 요양보호사의 진술도 확보했다. 고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태욱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서. 민정아, 내가 말 좀 잘해다오. 우리가 내 혈육 아니냐? 민정은 차가운 눈으로 고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이라서 믿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 아버지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했어요. 전 당신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네요. 태욱은 경호원들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이 인간들 당장 경찰에 인계해. 그리고 다시는 안동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조치해. 고모 부부와 서윤은 절규하며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요란했던 마당은 순식간에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태욱은 다시 민정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박비서에게서 또 다른 상자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종갓집의 등기부등본과 함께 영구 보존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정 씨, 이 집은 이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강성그룹의 소유도 제 개인의 소유도 아닙니다. 문화재단으로 등록해서 민정 씨가 평생 이 집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게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빚은 제가 낸 사고에 대한 수리비로 퉁친 걸로 하죠. 태욱의 말에 민정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때리고 빗속으로 내쫓고 당신 진심을 의심했는데. 민정의 오열에 태욱은 그녀를 따뜻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준 상처에 비하면 뺨 한 대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민정 씨, 당신은 나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가르쳐줬어요.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지키고 싶다는 마음 말입니다. 태욱의 품 안에서 민정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42세의 재벌 회장과 30대 후반의 시골 아가씨, 두 사람의 신분과 배경은 너무나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심장 박동만이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 있던 마을 주민 한 명이 급히 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정아, 김노인님이 깨어나셨다. 지금 내 이름을 부르며 찾고 계셔. 민정은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버지께 인사드려야죠. 이제 머슴 태복이가 아니라 민정 씨를 평생 책임질 사람으로 말입니다. 태욱과 민정은 수많은 수행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께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의 구렁텅이였던 종갓집 앞길은 이제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욱의 화려한 등장은 단순한 재력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짓밟으려 했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사랑하는 여자를 향한 가장 숭고한 구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욱은 김노인의 병실 앞에서 정중하게 수트 재킷의 단추를 채웠습니다. 그는 의식을 회복한 김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강성그룹의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의 소중한 딸과 이 집을 제 명예를 걸고 지키겠습니다. 부디 저를 머슴 태복이로 보셨던 그 따뜻한 시선으로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김노인은 힘겹게 손을 뻗어 태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복이, 아니, 강 회장이라 했는가. 내 눈은 틀리지 않았구먼. 자네의 그 단단한 손마디가 내 딸을 지켜줄 거라 믿네. 민정은 태욱의 옆에 나란히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안동의 푸른 산등성이가 보였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낸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정 씨, 이제 리조트 대신 우리 많이 작은 정원을 이 종갓집에 만들어 볼까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머슴이 되어 드릴 테니까. 민정은 태욱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신 밥값은 제대로 하셔야 해요. 우리 집 숭늉 비싼 거 아시죠? 이제 안동의 종갓집은 더 이상 낡고 어물어져가는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권력인 진심이 머무는 성역이 되었고 그 성역을 지키는 것은 수천억의 자산보다 뜨거운 태욱의 사랑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태욱의 뒷모습에는 재벌회장의 오만함 대신 사랑을 챙취한 남자의 당당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안동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습니다. 종갓집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은 아침 햇살은 어제의 비극을 씻어내듯 눈부시게 부서졌고 마당엔 은은한 매화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태욱은 이제 수트가 아닌 정갈하게 다려진 하얀 면셔츠에 소매를 걷어붙인 채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정체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회장이었지만 이곳 안동에서 그는 여전히 민정의 마음을 얻고 싶은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물을 길어 장독대 옆 세숫대야를 채웠습니다. 지난날 거짓으로 일관했던 자신에 대한 속죄이자 민정에게 보여주는 가장 낮은 자세의 진심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던 민정은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정 씨, 좋은 아침입니다. 아버지께선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민정은 아직 조금은 서먹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 속에 담긴 진실만큼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보다 훨씬 기운을 차리셨어요. 근데 회장님이 왜 자꾸 이런 일을 하세요? 비서실 분들이 보시면 기절하시겠어요. 태욱은 넉살 좋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서울에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민정신의 머슴 태복이라니까요. 전 이 일이 제일 적성에 맞습니다. 태욱의 농담 섞인 진심에 민정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거대한 검은색 세단 행렬이 다시금 종갓집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서윤이나 고모 부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압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태욱의 아버지이자 강성그룹의 창업주인 강노 회장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지팡이를 짚으며 대문을 들어섰고 그 뒤로 수십 명의 수행원이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강노 회장은 아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천둥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태우가, 내 놈이 미쳤구나. 고작 이 낡은 집구석과 시골 여자 때문에 그룹의 경영권을 내던지겠다고? 태욱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며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법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온 길을 알았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 마시는 숭늉 한 사발이 수천만 원짜리 와인보다 달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노 회장은 기가 찬 듯 민정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너를 홀린 게로구나. 당장 짐 싸서 서울로 가자.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을 통째로 드러내버릴 것이다. 민정은 겁에 질린 듯 했지만 태욱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러신다면 저를 먼저 드러내셔야 할 겁니다. 전 이제 강성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김민정이라는 여자의 남편이자 이종갓집 이모씀으로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태욱은 품 안에서 사전에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내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직 사퇴서와 제 지분 전량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증서입니다. 대신 이 종갓집은 제가 사비로 세운 재단을 통해 전통 문화공간으로 영구히 보존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경영은 승리하는 법이었지만 민정 씨가 가르쳐 준 인생은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강노 회장은 지팡이를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한참을 태욱과 민정을 번갈아 보던 노 회장은 열을 차며 등을 돌렸습니다. 멍청한 놈.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라. 얼마나 잘 사는지 내 똑똑히 지켜보마. 노 회장의 행렬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태욱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머슴밖에 안 남았는데 괜찮겠습니까? 민정은 눈물이 고인 채 태욱을 껴안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회장님보다 태복 씨가 100배 1000배는 더 멋있어요. 그날 이후 종갓집엔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욱의 진두지휘 아래 종갓집은 단순히 낡은 집이 아닌 전국의 사람들이 찾아와 전통을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전통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태욱은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 최고의 장인들을 불러 모았고 무너진 담장과 기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복원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일자리를 얻어 종갓집의 운영을 도왔고 조용하던 마을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종부로서 전통 음식을 전수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 달 뒤 안동 온마을이 들썩이는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바로 태욱과 민정의 전통 혼례식이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화려한 차일이 쳐졌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르며 잔치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난 김노인은 딸의 혼례를 위해 아껴두었던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마당 상석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진짜 머슴이 회장님이 되어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나? 박 비서는 오늘만큼은 수행 비서가 아닌 혼례의 진행자로 나섰습니다. 자, 신랑 입장. 박 비서의 우렁찬 목소리에 맞춰 태욱이 등장했습니다. 청색 관복을 입고 사모간대를 쓴 그의 모습은 당장이라도 과거 급제를 하고 돌아온 암행어사처럼 늠름했습니다. 평소에 냉철한 회장님 포스는 간대없고 신부를 기다리는 설렘의 입꼬리가 귀에 걸린 순박한 신랑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어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민정이 가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화롯을 입은 민정의 아름다움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하며 수조원을 움직일 때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 온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중앙에 마주보고 서서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198번의 맞선 실패는 다오늘을 위해서였나 봅니다. 민정 씨를 만나기 위해 나는 그 먼 길을 돌아온 모양입니다. 민정도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고뭉치 머슴 태복 씨로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제 마음이 다시 숨을 쉬게 됐어요. 두 사람이 합한 줄을 나누어 마시자 풍물패의 정가리와 장구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두 사람이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마당 곳곳엔 청사초롱이 밝혀졌고 가마솥에선 구수한 고기국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비서는 마을 청년들과 어울려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회장님 만세. 아니, 우리 태복 형님 만세. 태욱과 민정은 잔치 음식들을 들고 마을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돈의 가치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음식의 맛,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지켜야 할 전통의 가치가 그들이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깊은 밤 잔치가 끝나고 정적이 찾아온 종갓집 뒷동산. 태욱과 민정은 나란히 앉아 마을이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욱 씨, 정말 후회 안 하세요? 그 큰 회사를 다 포기하고 여기 남으신 거요. 민정의 물음에 태욱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결정이 있다면 그날 안동으로 차를 몰았던 것과 당신 앞에서 모자를 벗었던 겁니다. 여기엔 내가 지켜야 할 진짜 가치가 있으니까요. 태욱은 품 안에서 작은 보석함이 아닌 직접 깎아 만든 나무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마당의 대추나무 가지로 만든 것입니다. 부귀영화는 내가 이미 줘봤으니 이제는 변치 않는 단단함을 약속하고 싶어서요. 태욱이 민정의 손가락에 나무 반지를 끼워주자 민정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고마워요, 나의 회장님. 나의 태복씨.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안동의 밤하늘이 쏟아질 듯 별을 뿌렸습니다. 종갓집의 낡은 기와들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품고 100년, 1000년을 이어갈 터였습니다. 돈보다 귀한 땀의 가치와 배신보다 강한 진심의 힘을 증명해낸 두 사람이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태욱은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결혼한 새신랑의 얼굴엔 개운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태복 씨, 아침 먹게 들어와요. 민정의 부름에 태욱은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금방 갑니다. 태욱이 부엌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함께 종갓집의 대문 너머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동 종갓집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공간으로 재탄생했고 그곳의 주인인 태욱과 민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얻은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사랑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냉혈한 경영인에서 안동 종갓집의 든든한 사위로 그리고 전통을 지키는 문화의 파수꾼으로 거듭난 강태욱의 이야기는 안동 땅의 전설이 되어 길이길이 남을 터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대추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사락사락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안동 종갓집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세대의 사연은 우리가 남깁니다. 또 다른 사연은 계속됩니다.